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정치 발전된 정치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며 또 정치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 흐름들이 좀 바뀌어 가고 있고요. 또 시대가 지금 계속 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 맞는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지내온 역사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정치의 문화들도 각기 제각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정치의 발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그 정치 발전의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한 내용들, 또 어떤 정치 문화의 또 패턴들이 있어 왔으며 또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치 문화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기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자, 정치 발전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뜻이 사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공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지만 그 정부의 그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치 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 체제의 능력이 향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향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 일단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국민의 직접 참여 속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이 국민의 직접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국민의 뜻에 부합되게 집행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 발전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치 체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계층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행복과 복지가 증진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이 되는 것. 이건 이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민 모두의 복지가 증진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이 직접 그 정책의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참여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느냐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국가의 정책과 이 국가의 운영은 시민인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런 의식을 직접 표현하고 그 의식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게끔 제도 자체가 민주적으로 확립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러한 민주 정치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사회 평등의 진전. 그러니까 사회 평등이 진전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싸 안지 못했던 계층들까지도 생각하고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어떤 치안들. 그럼 옛날에는 그냥 당하는 사람이 그냥 재수 없는 거지. 그냥 뭐 발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길 가다가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었어요. 그냥 당한 사람이 참으면 끝이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피해나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막 그러면 어머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울고 그냥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앙칼지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왜? 내가 치안에게 공격을 받았어. 너무나 자랑스럽네? 내 몸매가 그렇게 예뻐? 뭐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잖아. 그거는 어떤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머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공중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대중시설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러고서 그 사람들 빤히 쳐다보는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막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던 거죠. 왜? 소리를 질러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거 소리 질러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소리를 지르기가 어려운 건데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등의 진전이죠. 당하는 사람과 안 당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계속해서 심해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당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뭐 피해를 안 당한다고 해서 막 열등감 갖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 당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사회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야 라고 하는, 나도 언젠가는 저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 또 그러한 제도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이 사회평등의 진전, 그게 바로 더 나아가서는 정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정치 체제 능력의 증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치 체제 능력의 증대라고 하는 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 뭐 국가 예산도 조금, 국가 재정도 탄탄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힘도 더 늘어야 되겠죠. 국민의 지지를 선거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집권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는 것, 이게 정치 능력의 증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뭐 지지율이 뭐 50%를 넘었어요, 60%를 넘었어요, 언론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뭐 설문조사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그 수치는 문항 위치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야, 지금 우리 대통령 말이야, 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말이야, 이러이러한 점에서 정말 참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좀 담당해줬으면 좋겠어. 야, 이거 참 저렇게 좋은 대통령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5년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아?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러니까 선거 때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슈 뻥 터뜨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와 지지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권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지지들을 얻어서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또 제도나 구조의 분화와 전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통합된 어떤 틀에 모든 국민들을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게 분화시키고 또 그 분화된 그 나름대로의 영역에 따라서 전문성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 공공의 문제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 발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뭐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각각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정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있어서도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각의 기관들이 있죠. 우선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의를 해야 된다. 토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막 허리 뒤로 60도로 제껴져가지고 막 국민들 앞에 군림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의를 하고 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의견 교류를 하고 뭐 이래야지 막 의사봉 집어 던지고 막 뭐 날치기 하고 막 서로 막 뭐 어디서는 보니까는 뭐 그 국회 무슨 뭐 상임위원장실에서 상임위 막 이렇게 회의하는 장소에서 막 그 뒤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막 해머로 막 문 잠그고 막 너네랑은 안 놀아 막 그러고서 문 딱 잠그고 있으니까 막 해머로 때려치고 막 본회의장 들어가고 막 그렇게 들어가가지고는 막 발언하다가 막 최루탄 쏘고 막 별 난리가 다 나죠. 그런데 그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들 치고 선진국이 없어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의식 자체가 그렇게 후졌는데. 자,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나누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소통을 하기 싫어하거나 말빨이 딸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될 정도의 어떤 소양이나 어느 정도의 뭐 학력,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말빨이나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안 한다. 문제가 좀 있죠. 다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본다. 그럼 이익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손해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익을 얼마 정도 늘리고 손해는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손해를 줄이려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뭐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행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같이 이룩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은 무조건 희생하시오, 손해보시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더 이상.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뭐, 아버지 된 심정으로 다 내줘야지, 뭐 이러다가 볼장 다 보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가 동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판을 일단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엄정하게 중립이 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중립이 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아무리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내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 뭐 이렇게 임명을 해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임명권자의 의도에 맞게 정치적인 중립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재판을 하고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정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게 법이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모든 일이 행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억울함을 법은 알아줄 거야. 법에다가 맡기면, 재판에 맡기면 나의 이 억울함이 밝혀지고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하게 재판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 그 믿음이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배신을 했다, 나를 배신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사법부에 있어서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정치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보시죠. 우리나라 민주정치. 우리나라 민주정치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민본정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본정치.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감싸 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러한 정치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정치라고 하는 건 서구 민주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서구 민주정치. 이 서구 민주정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이후부터겠죠. 그래서 서구 민주정치 제도가 이때부터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은 서구 민주정치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에 이 정치들을 봤을 때 백성을 위한 정치는 그 이전의 정치들이 훨씬 더 백성을 위한 정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국민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 자체도 그 이전이 훨씬 더 간편했던 것 같고 절차 자체도 굉장히 간편했던 것 같고요. 서구의 민주정치 체제보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주정치 체제가 민본정치 체제가 훨씬 더 좀 백성들에게는 좀 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서구 민주정치가 처음으로 48년에 들어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립 관계를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정화되지를 못해요. 그런 과정에서 과거 식민 통치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또 군부에 의해서 권위주의 통치가 약 한 30년간 지속이 되어 오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자유당의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물리친 4.19 혁명이라든지, 박정희의 군부를 타도하자라고 이야기하던 70년대 유신체제 반대투쟁이라든지, 또 5.18 민주화 운동,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화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또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5.18 민주화 운동, 또 그 신군부 세력의 어떤 장기 집권의 야욕,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시민들이 분기탱천했던 87년도의 6월 민주항쟁, 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자체에서의 노력들이 이제 어떻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시민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제도 개선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일단 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민주시민 의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아유, 뭐 내가 아니어도 누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사람들 많잖아. 뭐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정치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나 한 사람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왜 우리가 투표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나 한 표가 뭐 특히 그 젊은 친구들 20대나 30대의 경우에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조금 많다 보니까 그냥 선거 때 임시 공휴일 해주면은 그냥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기 바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나 하나의 의사표현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문제, 그러면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그냥 그네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노인 복지 문제, 그럼 노인 복지 문제라고만, 노인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내가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될 거야. 그럼 그때의 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건 뭐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그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관용과 개방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근에는 이제 계속 다양해지니까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어느 하나의 관념 자체를 절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죠. 그렇다고 하다 보면 내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관념들 이런 게 사회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틀렸어.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 이 사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아, 나는 저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지만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내가 맡고 싶지는 않아. 최소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지만 저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완전히 동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TV를 보니까 TV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국제 결혼을 하겠다, 외국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다 찬성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한 반수 정도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국제 결혼을 해놓고 내 자식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국제 결혼을 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냐? 그랬더니 후회는 하지 않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사회가 점점 더 많이 바뀔 테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듣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사회적인 약자들, 뭐 다문화 계층의 사람들, 뭐 성소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전에는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터부시하면 그만이었어요.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의 역량 자체가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들까지도 전부 다 감안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의식 자체도 그들을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같은 관용과 개방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준법 정신, 법을 지키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것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대화나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칙을 준수하는 것,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아까 국회의원들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는 더 이런 여지들이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문제들,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들 많잖아요.
또 아파트 안에서 무슨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갈등입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요. 이렇게 가끔 어떨 때는요. 옆집에서 그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층간소음이 심하거든요. 심할 때는. 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뭐 다퉈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터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음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차 공간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과제를 한번 보시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발전에 있어서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권위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조금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간의 조화, 이것이 상당히 조금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가 계속해서 다원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모든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증대가 되고 있고, 또 민주시민의식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의 자유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과 시민의 자유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몸집이 큰 개체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둘끼리 서로 안 부딪히고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딪힐 수는 있는데 부딪힐 수 있을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요. 시민의 자유가 또 지나치게 또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국가가 질서를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추느냐. 권위주의 사회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시민들의 자유가 확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그 흔들림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억압해가지고 안전벨트 조여매듯이 꽉 조여놔야 움직임이 없어야지 이게 안정적인 사회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숨도 못 쉬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좀 숨을 쉴 수 있으면서 숨 편안하게 쉬면서 안정되게 있을 수가 있니? 계속해서 물어보고 국가 권력과 시민들 간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 이게 어느 한 시대에 맞춰졌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변합니다. 그 시민들의 자유의 여지가 좀 더 커져야 된다. 아니야. 국가의 통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 조절이 계속 가능해요. 끊임없이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시민의 이익 표출도 안 되고 국가 권력이 지나친 확대도 곤란하고 양자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하느냐?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 형성.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다음, 복지 증진과 사회 정의의 실현. 뭐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 통합과 남북 통일. 뭐 우리나라에서 뭐 더더욱이 필요한 내용이죠. 뭐 우리나라는 뭐 지역 간의 감정도 상당히 좀 심한 편에 속하고요. 또 남북한 간의 이런 이지로하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통일, 사회 통합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통합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한의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겠냐. 이런 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뜻을 함께 모아서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가 되겠죠. 또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정보화 사회, 그러면 정보화 사회, 뭐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활용할까 뭐 이러한 노력들도 있지만 이제는 전쟁도 정보전이에요. 이러한 정보화망,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전쟁들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사이버 테러라든지 뭐 이런 바이러스 공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거. 그 외국의 해커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공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응용해야 국가의 이익도 신장시키고 시민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정치 문화에 이러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문화의 개념 생각을 해보죠. 이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는 태도, 가치관, 이걸 이제 정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 발전의 어떤 수준이 가늠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 행동은 뭐가 결정한다? 이 정치 문화,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태도나 가치관이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화의 유형을 보시면 일단 시민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 시민의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향리형이라고 하는 건 이 왕의 어떤 주변인들, 그죠? 주변인들.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권위적인 의사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민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향리나 신민 같은 경우에는 왕의 지시를 그대로 받는 왕의 신하된 자로서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리형, 신민형 문화는 상당히 좀 권위적인 문화다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다음에 참여형 문화는 이 향리형, 신민형과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죠. 이거는 시민들이 이제 정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이 같은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리형, 신민형 문화와 참여형 문화는 약간의 궤를 좀 다르게 하고 있죠. 다음에 정치 의견의 동질성에 따라서 합의적 정치 문화와 다극적 정치 문화로 구분이 됩니다. 합의적 정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궁극의 타협을 도모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극적인 정치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딱 선을 그어놓고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정치 문화라고 하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정치 문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참여형 문화,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치 의견의 동질성에 따라서는 합의적 정치 문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문화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태도와 가치관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여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형 정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참여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참여에 소극적이면 이 같은 참여형 정치 문화는 달성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참여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법 테두리 안에서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계속해서 이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관용 정신을 길러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에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토론하고 타협해서 결론에 가까워지는, 근접해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의견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수의 의견에 소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참여가 이루어져야 소수자라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참여, 올바른 정치 문화 형성을 위해서, 또 올바른 정치 권력의 행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정말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다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정치적 쟁점의 해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치적 쟁점, 아까도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정치적 쟁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고, 그 결정이 구성원 다수와 관련이 있으며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치적 쟁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 쟁점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다 그랬는데,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합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쟁점의 해결 과정이나 결과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해결 과정에서 이 지켜져야 될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최종적인 라인을 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폭력을 배제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호혜성. 서로 쌍방 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여야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과거에는 어느 한쪽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쌍방 간의 이익이 되는 방향. 우리가 그걸 윈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정치적 쟁점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정치적 쟁점의 해결이 단순하게 쟁점 대상자, 쟁점 당사자들의 어떤 이익,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국민들도 다 겪을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에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부당해. 이거 해결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격은 내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과정과 정치 문화 그리고 정치 쟁점의 해결 과정에 대한 내용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죠. 앞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 정치라고 하는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만큼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원만한 정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력 확인 문제에서 우리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저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